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광해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해군이 제주도로 유배를 와서 생을 마감하는데요. 제주도는 유배 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 왕이 임금을 했던 사람이 제주도까지 땅을 밟은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분도 처음입니다. 광해군은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못 올라간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바로 광해군과 연산군이죠. 연산군은 정말 폭군이고 못된 짓 너무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광해군은요? 네, 임진왜란 때 나라를 버리고 왕이 도망갔었죠. 바로 선조였는데 선조의 아들인 바로 광해는 조정을 반으로 나누어서 임시로 나라를 다스렸던 분이 바로 광해군이었는데요. 광해는 임진왜란 때 전장터를 누비면서 백성들을 챙기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닌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제주도로 유배가 됐을까요? 광해군은 원래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 제주도로 이송하게 되고요. 호송 책임자가 이곳이 제주도다라고 알려주자 광해군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송했던 사람이 임금이 덕을 쌓지 않으면 이 꼴이 난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으로 한때 왕이었던 사람에게 영감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금도 영감은 좀 노인네 같은 좀 안 좋은 약간 비하하는 그런 말로 쓰이는데요. 광해군을 모셨던 이 여종이 이렇게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수모를 줬지만 광해군은 한 번도 화를 내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유배지는 위리안치되었는데요. 위리안치란 그 탱자나무 또 가시가 돋친 이런 나무로 집 전체를 싸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형벌이 바로 위리안치입니다. 그래서 여종은 영감은 자업자득이지만 나는 무슨 죄로 이 가시덩굴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오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18년이나 유배지에서 생활하게 되고 67세의 나이로 한여름 뜨거운 날씨에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립군이라는 영화에서 여진구가 맡은 역할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전장에서 칼을 차고 직접 참여한 왕이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 몇 명이나 될까요? 27명 중에 단 3명입니다. 이성계와 정종 그리고 광해군 뿐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는 전쟁이 나자 백성들에게 안심하라고 하고 본인은 의주까지 도망가서 명나라로 망명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 광해군은요, 조선 팔도를 누비면서 백성들의 삶을 챙기고 눈비를 맞아가면서 천막 생활을 하고 적진과 싸웁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광해군이 선조보다 낫다 라는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왼쪽이 바로 선조이고요. 가운데가 광해군, 그리고 오른쪽이 인조입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이 사이에 있던 왕이 광해군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시기에 새 왕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는 후궁이었던 공빈김씨를 매우 사랑했는데요. 이 공빈김씨의 둘째 아들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아니 그러면 첫째 아들을 왕으로 하지 왜 광해군을 세자로 세웁니까? 네, 첫째 아들 임해군은 정말 방탕하고 난폭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도 죽이고요. 신하들 어느 누구도 임해군을 왕으로 세자로 세우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아주 난폭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광해군은 정말 똑똑하고 누구에게나 성실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그러면 선조도
광해군을 정말 사랑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곤빈 김씨가 광해군을 낳고 바로 산후병으로 2년 만에 죽게 되자 광해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광해군을 별로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아버지에게 잘했고 또 새로 아버지가 얻은 후국이나 정비에게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광해군을 세자 책봉하는데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선조에게는 약간 열등감 내지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이순신이나 광해에 대한 컴플렉스가 컸습니다. 본인은 의주까지 그렇게 백성들을 놓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싸워서 이기자 또 이순신을 또 미워했고요. 광해가 또 분조를 했을 때 백성들을 살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7년 동안만 나는 왕위를 물려주겠다 선의파동만 15번이나 했고요. 광해군은 그때마다 전쟁터에서 뛰어와서 석고제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세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고 명나라에서 이게 책봉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광해가 둘째라는 이유로 5번이나 책봉을 올렸으나 인정해 주지 않아서 광해군을 계속 압박했고요. 그래서 광해는 16년간이나 세자 생활을 하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해는요, 이 광해군 일기를 보면 광해군이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는지가 보여지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말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 봄은 왔지만 백성들은 위태로워 죽기 직전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가운데 없앨 수 있는 거 다 없애고 굶주린 자들을 착실히 도와줘서 목숨을 잃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며 백성을 보살피는 마음이 광해군 일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년의 선조는 51살의 나이에 새로 세장가를 갑니다. 정부인인 은인왕후가 죽자 임목대비와 결혼을 하는데요. 이 임목대비 나이가 19살이에요. 자그마치 32살 연하인데요. 광해군보다도 7살이 어린 그런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습니다. 광해군이 가장 큰 마음의 짐은 바로 서자이기 때문에 세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했는데요. 또 영창대군이 이렇게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하들이 영창대군을 세자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원래 선조 본인이 후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통성 이런 시비로 자격지심이 굉장히 심해서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인 소생인 세자를 책봉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선조의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선조는 임진왜란 때 도망가면서 체면도 잃었고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이 전쟁통에 나라를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제거되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선조는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 광해군이 해준 찹쌀밥을 먹고 선조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과 허준이 짝짝꿍해서 선조를 죽였다라는 그런 의심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창대군 3살에 선조는 생을 마감하고요. 임목대비는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세자였던 광해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광해가 왕이 되면서 조선에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납니다. 특히 토지대장, 호적대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군비를 증강시키고 또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린 이 궁궐들을 다시 수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수리한 궁궐들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그치만 궁궐을 지느라 백성들이 여기에 동원돼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사고도 정리하고요.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죠.
또 국방력도 강화시키고요. 제일 잘한 일은 또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시면 광해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대동법일 것입니다. 원래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 특산물을 마을 단위로 이렇게 부과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많이 나는 것은 사과를 받고 배가 많이 나는 것을 배를 받으면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육지에서 소금으로 내라,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대납업자가 이걸 또 가서 사오고, 그리고 이걸 비싸게 백성들에게 팔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전라도에 펠리칸이 어쩌다가 진짜 길을 잃고 한 마리가 날아왔나 봐요. 그래서 이걸 잡아서 궁에 갖다 줬더니 다음부터 전라도 이 지역에 펠리칸을 더 잡아오라 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신 쌀로 내게 한 것이 대동법인데요. 그리고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한테 더 많이 내게 했죠. 이전에는 가난하던 부자건 n분의 1이었는데 이제 백성들을 위한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광해가 노력하는 군주였습니다. 광해군 집권 초기에는 정말 개혁군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요. 광해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광해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타락했는데요. 약간 극단적인 이중성도 보이고 의심증도 많아지고 신경증, 공포증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변이 들어오면 사실 아닐 경우도 많았는데 정치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믿고 정말 많은 사람을 숙청했는데 그 중에 자기 형인 임해군을 제거했고요. 호적상 어머니지만 임목대비를 폐위시켰고요. 또 적자인 영창대군 어떻게 됐습니까? 영모죄로 강화도에 위리안치 시켰다가 아직 8살밖에 안 된 어린 영창대군을 작은 방에다 놓고 아궁이로 장작을 계속 떼서 이것을 증살이라고 하거든요. 쪄서 죽인다라는 끔찍한 이런 사례를 해서 폐모살죄,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인 이 이유로 해서 바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반정의 사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쳤거든요.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중간적인 입장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는데 신하들은 반대했죠. 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를 어떻게 배반하냐 막 이런 건데 실제 국제 정세를 굉장히 잘 읽은 것이 광해군이고요.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후금이 명나라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이 들어서죠. 근데도 끝까지 이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 신하들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있다가 덜컥 병자호란까지 일어났죠.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인조의 모습은 영화 남한산성에서의 모습인데요. 인조는 도망가다 이제 남한산성까지 쫓겨가고 삼전도의 굴욕을 맛봅니다. 원래 인조는 남한산성이 아니라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강화도를 연결하는 길을 차단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겨울에 이게 진짜 얼마나 추운 때냐면 12월 15일부터 그 다음해인 1월 30일까지 약 45일간 여기서 항전하는데요. 결국 인조는 포기하고 항복하고 맙니다. 지금의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 부근이 바로 삼전도인데요. 이곳에서 말에서 내린 인조가 500명의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청태종을 향해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삼배구고도를 행합니다. 이렇게 예식을 끝내고 이제 인조는 청의 장수인 용골대가 호위를 해서 강을 건너가니까 백성들이 강 옆 길가에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버리고 가시는 거냐 이렇게. 선조 때도 그랬고 인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백성들을 챙기지 못하는 이 임금의 모습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광해군은 이때 어디에 있었냐? 바로 유배가 있었죠. 어쨌든 광해군, 쫓겨난 왕인 광해군이나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간 인조나 둘 다 불행한 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광해군 유배길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이곳에서 내렸고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제주목 관하 그리고 유배지로 이렇게 가는 여정이 광해군 유배길입니다. 제주도에는 유배 온 사람이 많아서 이 유배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해군 유배길은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광해 보리 꽈배기, 광해군 손수건, 광해군 유리문진 이렇게 가게집들과 원도심 시간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려의 삼별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삼별초는 그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한 이 몽골 제국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 녹색 부분이 바로 몽골 제국인데요. 지도 엄청 크죠. 이 유목민족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 징기스칸부터 시작해서 이 몽골 제국은요,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제패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이 몽골 군대는 얼마나 강력한지 말을 타고 종횡무진했는데요. 유럽과도 싸우고 아시아하고도 싸우고 또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도 싸웠는데요. 부대 유형도 상관없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기사단부터 코끼리 부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동양의 이 작은 나라 고려만 제대로 공격이 안 됩니다. 징기스칸이 서쪽으로 공격을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고려 무신 정권 최씨 정권이 시작할 텐데요. 최충원, 최후 이렇게 시작하는 고려 무신 정권이 몽골 부대와 싸우게 됩니다. 몽골군은 고려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차례에 걸쳐서 침공합니다. 아니 정말 아시아, 유럽, 동유럽, 중앙아시아까지 다 진출한 이 몽골군이 왜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6번이나 걸쳐서 침공을 하고, 고려는 그렇게 침공을 했는데도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버티다 마지막에는 최씨 무신 정권도 완전히 무너지고 항복합니다. 6차례에 걸친 침략 때문에 고려군의 피해는 말도 못하게 됐죠. 메뚜기 떼 같은 이 몽골의 군대는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2차 침략이 바로 김윤후 장군입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승려 출신인 김윤후 장군이 이 대장인 살리타를 쏴 죽인 것입니다. 대장이 없으면 군대는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곧바로 철수합니다. 그치만 나머지 전투에서는 정말 힘든 싸움이었고요. 그러면 고려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이때 만든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부처님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몽골군을 물리쳐달라라고 하면서 팔만대장경을 완성하죠. 몽골군에게 매번 항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곡물을 바치고 또 다시 침공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또 곡물 바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안 고려는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죠. 고려는 1차 침공 후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 뜻은 몽고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티겠다라는 의미로 받아져서 2차, 3차 침공이 계속되는데요. 강화도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 몽골군이 유럽, 아시아까지도 진출하고 전 세계 땅덩이를 엄청 크게 이긴 몽골이 강화도를 못 건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성과 한양하고도 가깝고요. 제가 천혜의 요새라고 했는데요. 물살이 굉장히 빠른 걸로 유명하죠. 원래 물살이 정말 빠른 곳, 한 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진도 앞바다의 명랑해전,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명랑해전이 그렇고요.
바로 강화도와 이 육지를 잇는 이곳이 물살 속도로는 시속 13km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옥선도 이 물살이 세서 건너기가 힘든 지형에 고려궁을 만들고 성을 쌓아서 공격이 불가능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거기 물살 센 데 말고 아래쪽이나 남쪽이나 아니면 옆에 서쪽으로 공격할 수도 있지 않아요? 위로도 공격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이 지역은 다 뻘로 이루어진 지역이라서 이곳에 들어갔다 사람 허리까지 완전 갯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는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형이어서 정말 천혜의 요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몽골군이 가장 약한 것이 바로 해전이죠. 몽골은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육상전에서는 굉장히 잘하지만 이 물을 만나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 물살에는 장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6번째 침공은요, 정말 치열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침공이었습니다. 이때 북으로 끌려간 포로만 21만 명이 되고 전체 100만 명이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임금도 항복하고 최씨 정권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씨 정권의 개인 경호대였던 이 사병인 삼별초는 끝까지 몽고에 저항합니다. 1270년부터 1273년까지 몽고에 대항해서 싸웠고요. 강화도에서 진도로 배중손이 이끄는 부대가 진도에 진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진도 정부를 수립한 지 9개월 만에 진도가 함락당하고 배중손도 여기서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김통정 장군이 이끄는 잔여 부대들이 다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애월 근처에 바로 진지를 만들죠. 삼별초가 제주도에 들어갔을 때 제주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려시대의 제주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었는데요. 엄청나게 제주도민들을 침탈했다고 합니다. 그때 파견된 지방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삼별초와 몽골군의 최후는요, 함덕포, 그리고 애월의 귀일포, 그리고 한림의 명월포 각각 3곳에서 싸웠는데요. 삼별초의 이 최후 결전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애월의 항파두리 성입니다. 그리고 김통정 장군은 한라산 기슭의 붉은 오름으로 올라가서 자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애월을 따라서 해안도로 이렇게 가시면 정말 경치가 아름다운데요. 가다 보면 다락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동상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최영 장군의 동상이고요. 하나는 삼별초의 장군이었던 김통정 장군의 석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표지석은 애월읍경은 항목묘로의 땅이라고 적혀 있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일본까지 접수하려고 했는데요. 2번이나 태풍이 불어서 공격하지 못하여서 일본은 그 태풍의 신을 신풍, 카미카제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카미카제 특공대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했죠. 몽골은 제주도를 직할령으로 만들어서요. 관원을 직접 파견하고 지배하였습니다. 몽골은 160마리의 몽고 말들을 데려다가 지금의 성산읍 일대에다 방목하여서 제주도 말이 그때부터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연북정인데요. 제주도는 유배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북쪽을 그리워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 연북정입니다. 제주도로 유배온 사람 중에 유명하신 분 바로 추사 김정희가 있습니다. 김정희 유배지는 박물관도 같이 있어서 여러분이 구경하시게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김정희의 세안도입니다. 세안도는 김정희가 59세에 이곳으로 유배와서 그린 그림인데요. 추운 날씨라야만 소나무의 기품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라야, 좀 힘든 일을 겪을 때 비로소 어떤 인격의 고귀함 등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는 볼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교재 나는 이렇게 여행을 한다 이 책을 꼼꼼하게 좀 더 보시고 제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곡물 진상품 문제 이 부분도 정말 제주도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조 때 제주로 유배를 온 이건이라는 왕족이 있었는데요. 제주에서 듣는 소리 중 가장 슬픈 소리가 바로 파도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 뒤에 역사 속에 감추어진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르겠죠. 여러분이 이번에 제주 여행을 가신다면 어떤 파도 소리가 들릴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가 재미없